안녕하세요. 나타샤와 함께하는 책 여행입니다. 책 읽기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이번에는 행복한 명작 읽기로 다락원에서 출판한 주홍걸 씨를 각색해서 번역한 것을 읽겠습니다. 행복한 명작 읽기 시리즈는 기초가 약한 영어 초급자나 초, 중, 고등학생들의 보다 즐겁고 효과적으로 명작들을 읽으며 독해력을 키울 수 있도록 개발된 독해력 증강 프로그램입니다. 원본을 각색한 영어 버전과 책 뒷부분에 한국어 번역이 함께 실려 있는데요. 저는 뒷부분에 번역한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번역은 한원숙 선생님이 하셨습니다. 주홍걸 씨 The Scarlet Letter은 이미 널리 알려진 명작이죠. 먼저 행복한 명작 읽기 책의 저자와 작품 소개해 놓은 부분을 간략하게 읽겠습니다. 작가는 너사니엘 허손입니다. 미국의 소설가로서 매우 엄격한 청교도 집안에서 자랐고 어릴 때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 주홍걸 씨는 1850년에 내놓은 작품으로 인간의 죄의식과 내적 문제에 관심을 갖고 죄악, 양심 등의 문제를 탐구하는 데 노력을 기울인 작가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특히 그는 자신의 성장 배경인 청교도주의의 전통을 개성하며 도덕적, 종교적 죄악에 빠진 사람들, 자기중심적인 고독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내면을 도덕, 종교, 심리의 세 가지 측면에서 엄밀히 묘사했다고 합니다. 주홍걸 씨는 17세기 중엽 보스턴의 청교도 식민지를 배경으로 하여 간통 사건을 둘러싼 세 사람, 헤스터 프린, 아스 딤스데일, 로즈 칠링워스의 삼각관계를 바탕으로 엄격하고 가혹한 청교도 사회의 인습적 도덕과 죄제, 그리고 그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주인공들의 슬픔과 고독, 회환 등을 그린 작품입니다. 남편보다 먼저 미국에 건너와 살던 헤스터 프리는 간통으로 펄이라는 여자아이를 낳고 그 죄로 주홍걸 씨 A자를 평생 가슴에 달고 살아야 하는 형벌을 선고받습니다. A는 영어로 adultery로 간통이란 뜻이죠. 그것의 첫자 A자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간통한 상대를 밝히지 않죠. 오랫동안 행방불명이 되었던 그녀의 남편 칠링워스는 그녀가 공개 처벌을 받던 날 헤스터 프린 앞에 나타난 후 자기 신분을 숨기고 의사로 행세하며 그 상대를 찾아 복수하기로 결심합니다. 한편 헤스터의 간통 상대인 딤스데일 목사는 양심의 가책으로 스스로를 괴롭히며 엄격한 고행을 하다 건강이 점점 악화됩니다. 나타샤와 함께하는 책 여행 17세기 미국 청교도의 시대로 떠나봅니다. 센스쟁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에너지입니다. 주홍걸 씨, 나다니엘 허슨 제1장 끔찍한 죄악. 보스턴 식민지의 선조들은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들이 마을을 만들 때 처음 세운 것 중 두 가지가 바로 묘지와 감옥이었다. 최초의 청교도 정착민들이 신세계 식민지에 도착한 후 20년이 흐른 이날, 마을 사람들이 감옥 밖에 모였다. 선한 여인들이여! 라고 한 여인이 크게 말했다. 우리가 헤스터 프린 같은 부도덕한 여인들을 심판한다면 그녀는 마을 치안 판사들이 그녀에게 내린 그런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진 않을 거예요. 맞아요! 라고 또 다른 여인이 맞장구 쳤다. 그들은 적어도 그녀의 이마에 뜨거운 새로 낙인을 찍어야 합니다. 드레스 앞쪽에 낙인을 딴다면 그 여자는 언제든 그것을 가릴 수 있어요. 맞아요! 라고 또 다른 여인이 외쳤다. 그녀는 자기 좋을 대로 그것을 가릴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낙인은 그녀의 가슴 위에 영원히 있을 거예요. 그때 새못으로 뒤덮인 감옥문이 열렸다. 검은 옷을 입은 우람하고 무시무시한 사람이 어두운 안쪽에서 나타났다. 그는 손으로 젊은 여인을 이끌려고 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손을 뿌리치고 위험 있는 태도로 자진해서 광장으로 걸어 나왔다. 그 여인의 팔에는 3달 된 아기가 안겨 있었다. 아기는 처음으로 얼굴에 햇볕을 받았기 때문에 눈을 깜빡거렸다. 마을 사람들 한가운데 완전히 모습을 드러낸 채 서 있는 아기 엄마는 드레스를 보여주기 위해 팔에 안긴 아기를 밑으로 내렸다.
그녀는 얼굴을 붉혔지만 당당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드레스의 가슴 부분에는 커다란 A자가 있었다. 그 글자는 고급스런 빨간 천으로 만들어졌으며 값진 금색 실로 수가 놓여 있었다. 그 디자인은 예술적이고 환상적이었다. 헤스터 프리는 키가 큰 젊은 여인으로 우아한 자태에 윤기나는 검은 머리를 하고 있었다. 그녀를 아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녀의 아름다움과 기품 있는 태도에 깜짝 놀랐다. 바느질 솜씨가 정말 뛰어나군. 여인들 중 한 사람이 말했다. 하지만 그것을 보여주기엔 정말 수치스러운 방법이잖아. 왕의 이름으로 길을 여시오 라고 관수가 소리쳤다. 모든 사람들은 지금부터 정오까지 이 부도덕한 여인을 잘 볼 수 있을 거요. 따라와요, 헤스트. 시장에서 당신의 주홍 글씨를 보여주시오. 구경꾼들 사이에 길이 열렸고 헤스터 프리는 공개적인 처벌이 약속된 장소로 걸어갔다. 그녀는 차분하게 보스턴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옆에 있는 시장 서쪽 끝의 처형대로 갔다. 처형대는 시민들로 하여금 법에 복종하게 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처벌이 행해지는 곳이다. 그곳에는 사람의 머리를 단단히 고정시켜서 대중의 시선을 받도록 만들어진 형털이 있었다. 그러나 헤스터 프리는 그런 벌을 선고받지 않았다. 그녀의 형벌은 3시간 동안 단 위에 서 있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계단을 올라가 형벌을 받기 시작했다. 구경꾼들은 엄숙한 침묵 속에서 그녀와 주홍글씨를 바라보았다. 헤스트는 사람들의 야유와 모욕을 마주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들의 무거운 침묵이 더 참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곳에 서 있을 때 추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마음은 과거로의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행복했던 어린 시절을 보고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는 거울을 보고 있는 자신의 얼굴과 얼굴에서 풍기는 젊고 아름다운 광채를 보았다. 그런 다음 그녀는 훨씬 나이가 많은 한 남자의 얼굴을 보았다. 언둔에서 오랜 세월 동안 공부를 하는 바람에 그의 눈은 흐릿했고 피부는 창백했다. 그의 몸은 약간 기형이어서 왼쪽 어깨가 오른쪽보다 조금 높았다. 그때 헤스터 프린의 추억 여행은 끝이 났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처형대 위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들은 여전히 그녀와 그녀의 가슴에 있는 주홍 글씨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녀는 가슴 위에 글씨를 내려다보며 그것이 현실이라는 걸 직접 확인하기 위해 그것을 만졌다. 그것은 그녀의 악의와 지독한 수치심이 그렇듯이 실제였다. 그곳에 잠시 서 있은 후에 헤스트는 군중들 한켠에 있는 사람을 보았다. 그녀는 그를 무시할 수 없었다. 그는 인디언 옆에 서 있는 백인이었다. 주름진 얼굴에 몸집이 작은 그 백인 남자는 문명화된 옷과 야만스러운 옷을 뒤섞어 입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신체적 특징을 감추려고 애썼지만 왼쪽 어깨가 오른쪽 어깨보다 높은 게 확실했다. 그를 보면서 그녀는 아기를 너무 꼭 안는 바람에 아기가 아파서 울었지만 그녀는 듣지 못한 듯 했다. 이 마을의 이방인인 그 남자는 헤스터 프린을 마주 보았다. 처음에 그의 시선은 무심했지만 그녀가 처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하자 그의 얼굴엔 공포스런 표정이 떠올랐다. 말씀 좀 묻겠습니다, 선생님. 그 남자는 마을 사람에게 말했다. 이 여인은 누구이며 왜 저런 공개적인 치욕을 겪어야 하는 겁니까? 이 마을뿐이 아니시군요. 라고 그 마을 남자는 말했다. 이곳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헤스트 프린과 그녀의 부도덕한 행실에 대해 알고 있지요. 그녀는 딤스데일 목사님의 교회 신도들 사이에서 엄청난 무리를 일으켰어요. 맞습니다. 저는 이 마을 사람이 아니요. 저는 오랫동안 남쪽에 있는 미개한 이교도들의 포로였습니다. 제게 이 여인 헤스터 프린의 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저 여자는 어느 영국 학자의 아내입니다. 그는 우리 식민지에 합류하기로 결정하고 부인을 먼저 보냈어요. 하지만 그 남자에게서 2년 동안 소식이 들리지 않았고 그의 젊은 아내는 자신의 어리석은 판단을 따랐던 거죠.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라고 낯선 남자는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지금 그녀가 안고 있는 아기의 아버지는 누구인가요? 바로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의문입니다.
하고 마을 남자가 말했다. 프린 부인은 또 다른 죄인의 이름을 말하길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와서 그 수수께끼를 풀어야겠군요. 라고 그 낯선 사람이 말했다. 네, 아직 그가 살아있다면 그래야 하죠. 하고 그 마을 남자가 맞장구 쳤다. 이런 범죄 형벌은 보통 사형입니다. 하지만 치안 판사들이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남편이 아마도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앞으로 그녀는 남은 평생 동안 간음한 자임을 나타내는 주홍색 표식을 달고 있게 될 겁니다. 현명한 처벌이군요. 라고 그 이방인은 말했다. 그녀의 표식은 죄에 대한 살아있는 설교 역할을 할 겁니다. 그녀의 상대였던 죄인이 그녀 옆에 서 있지 않다는 사실에 화가 나는군요. 그걸 찾아서 알려야 해요. 그래야 해요. 그 낯선 사람이 가버릴 때 헤스트 프리는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녀는 군중들 앞에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 남자를 혼자 마주 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갑자기 어떤 소리 때문에 자신의 생각에서 깨어났다. 헤스트 프린, 당신은 지금 내 말을 들어야 합니다. 치안 판사들이 판결을 선언할 때 사용되는 근처 교회의 발코니에 벨링햄 주지사가 서 있었다. 그 발코니에는 주지사 및 그의 수행원들과 함께 다른 귀족들도 서 있었다. 헤스터프리는 발코니를 향했다. 그녀가 들은 건 보스턴에서 가장 나이 많은 존 윌슨 목사의 목소리였다. 헤스터프린, 늙은 목사는 말을 이었다. 나는 여기 있는 당신의 담임 목사인 딤스데일 목사에게 말했소. 당신을 이런 슬픈 타락의 길로 유혹한 부도덕한 남자의 이름을 지금 당장 말하게 해야 한다고 말이오. 그러자 벨링햄 주지사가 말했다. 딤스데일 목사, 그녀의 담임 목사로서 당신은 그녀의 영혼에 대한 책임이 있소. 그녀가 말을 하도록 촉구해서 그녀의 회개를 증명해야 하오. 그것에 답하기 위해 딤스데일 목사는 군중에게 연설을 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목사는 유명한 영국의 대학 중 한 곳을 졸업한 젊은 사제였다. 힘있는 목소리와 인상 깊은 지성 덕분에 그는 이미 자신이 봉사하는 식민지 주민들에게서 엄청난 존경과 찬양을 받고 있었다. 형제님, 이 여인에게 얘기하시오. 라고 윌슨 목사는 재촉했다. 당신은 그녀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오. 딤스데일 목사는 처형대 위에 서 있는 여인을 보았다. 헤스터 프린, 그가 말을 시작했다. 당신은 훌륭한 윌슨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소. 당신과 함께 죄를 저지른 사람의 이름을 말하도록 권유하는 바이오. 그러면 두 사람 모두 마음의 평화를 얻을 것이오. 그에 대한 잘못된 동정심이나 약한 마음 때문에 침묵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헤스터 프린의 품에 안긴 아기도 목사의 힘찬 목소리를 느꼈다. 아기는 반쯤 행복하고 반쯤 슬픈 표정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러나 이런 간청에도 헤스트는 머리를 가로저을 뿐이었다. 여인이여, 하늘의 자부심의 한계를 시험하지 마시오. 라고 윌슨 목사는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이름을 말하시오. 그러면 당신의 회개로 가슴에서 주홍 글씨를 좋게 뗄 수 있을 거요. 절대 말할 수 없어요. 라고 헤스터 프리는 소리쳤다. 그녀는 딤스데일 목사의 눈을 뚫어지게 보았다. 이 글자는 제 가슴에 너무 깊이 박혀서 쉽게 지울 수가 없어요. 제 고통뿐만 아니라 그의 고통도 견뎌내고 있어요. 어서 말해! 라고 처형대 주위에 있던 마을 사람들이 외쳤다. 아기 아버지의 이름을 말해! 사람들의 가혹하고 차가운 목소리 중 하나를 알아차린 듯 했을 때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러나 그녀는 고집했다. 말하지 않을 거예요. 내 아이에게는 속세의 아버지 절대 없을 겁니다. 이 아이는 천국의 아버지만 알아야 할 거예요. 그녀는 그의 이름을 고백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딤스데일 목사는 자신의 가슴에 한 손을 얹고 발코니 너머로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다. 그녀는 말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그는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헤스트가 감옥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초조한 히스테리 상태였다. 그리고 아기는 미친 듯이 울어댔다. 간수장 브라켓은 그녀가 자신이나 아기를 해치지 못하도록 계속 그녀를 감시했다. 결국 그는 그녀를 진찰하도록 의사를 데려왔다.
의사는 그녀가 처형대 위에 서 있을 때 그녀에게 관심을 보였던 바로 그 이방인이었다. 그의 이름은 로저 칠링워스였다. 간수가 그를 감방으로 데리고 와 헤스터 프린이 그를 보자 그녀는 죽은 듯이 꼼짝하지 않았다. 걱정 마시오 라고 의사가 간수에게 말했다. 제가 프린 부인과 아기를 잘 돌보겠소. 곧 당신의 감옥에 평화와 고요가 깃들 겁니다. 의사는 인디언들에게 배운 지방 고유의 식물에서 추출한 약초 치료제를 만들었다. 여기 있어 프린 부인. 이것을 아기에게 먹이세요. 아기는 당신이 직접 줘야 먹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기를 진정시킬 겁니다. 헤스트는 그의 손을 밀쳤다. 이 죄 없는 아기를 독살해서 복수하려고요? 하고 그녀가 속삭였다. 여인이여 바보처럼 굴지 마시오. 라고 그 의사는 차갑지만 달래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이 불쌍한 사생아를 해치지 않을 거요. 그녀는 주저하며 아이에게 그 물약을 주었고 아기는 곧 편안하게 잠들었다. 그런 다음 의사는 헤스터 자신을 위해 약을 주었다. 조심스럽게 크반을 들여다보며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 복수를 위해 독약으로 나를 죽이지 않을 거라는 걸 내가 어떻게 알죠? 헤스터, 의사가 대답했다. 날 그렇게 몰라서 내 목표가 그렇게 얄팍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요? 가슴에 이 강렬한 치욕을 달고 살게 하는 게 무엇보다도 최고의 복수가 아니겠소? 이 말에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약을 먹었다. 약효가 나타나는 동안 의사는 계속 얘기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알았어야 했는데 그랬다면 우리가 결혼한 날 걸어갔던 교회 통로 끝에 저 주홍글 씨가 이걸 그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을 텐데. 제가 당신에게 늘 정직했다는 걸 당신도 알 거예요. 저는 항상 당신에게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척 하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미안해요. 제가 당신한테 몹쓸 짓을 했어요. 라고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아니요. 라고 그가 대답했다. 우린 서로에게 잘못했소. 나는 당신의 꽃피는 젊음이 나의 노쇠함과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뒤엉키지 말도록 해야 했소. 우리 사이의 저울은 이제 균형이 맞소. 하지만 나는 당신 혼자 이런 치욕을 겪도록 내버려둔 그 급쟁이에게 복수할 거요. 당신은 내게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않겠지만 내가 찾아내겠소. 꼭 찾아낼 거요. 이제 내가 당신에게 부탁하는 건 당신의 남편이라는 내 정체를 이 마을에서 비밀로 해달라는 것뿐이요. 그리고 내가 복수하려는 그 남자에게 나에 대해 얘기하지 마시오. 그의 이름을 비밀로 간직한 것처럼 당신의 비밀도 지키겠어요. 라고 헤스터가 말했다. 헤스터 프린의 수감 생활은 그 의사와의 상담 직후 끝났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 틈에서의 고통스러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녀는 마음대로 마을을 떠날 수 없었다. 그러나 헤스트는 그곳에 머물며 일생 동안 형벌을 받기로 결심했다. 그녀와 아기는 마을 외곽의 작은 오두막으로 이사했다. 그녀는 노련한 바느질 솜씨로 남부럽지 않게 생계를 꾸려갈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을 위해서는 수입을 거의 쓰지 않았다. 그녀는 어린 딸에게 아주 좋은 옷을 입히고 나머지 돈은 자선단체에 기부했다. 그녀의 뛰어난 솜씨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항상 그녀에게 일을 맡겼다. 그러나 그들은 얼굴 표정과 말로 그녀에게 수치심을 잊지 못하게 했다. 헤스턴의 딸 펄은 진조의 뛰어난 아름다움이나 가치 때문이 아니라 그 위대한 희생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는 곧 아름답지만 묘한 아이로 자라났다. 딸을 지켜보며 그 아이의 이상한 행동을 알아챘을 때 헤스트는 아이도 주원 글씨와 연관되어 있고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했다. 펄이 나이가 들면서 억지로 규칙에 순응시킬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아이는 엄마의 아주 간단한 명령도 듣지 않으려 했다. 그리고 아이의 성격은 변덕이 심했다. 헤스터의 영혼이 겪고 있는 전쟁이 펄의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다. 헤스터는 펄이 다른 아이들과 노는 것을 지켜보길 좋아했을 것이다. 그러나 펄은 엄마만큼이나 따돌림을 당했다. 그리고 그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위치를 받아들였다. 운명은 펄 주변에 깰 수 없는 벽을 만들었다. 펄은 자기 주변에 모여든 마을의 심술궂은 청교도 아이들을 맞닥뜨리면 작은 야만인처럼 아이들에게 돌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며 못되게 변했다. 호전적인 딸을 보자 헤스트는 무릎을 꿇고 물었다. 하느님 아버지, 제가 세상에 낳은 이 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러면 어린 펄은 엄마가 이렇게 절규하는 소리를 듣고는 엄마를 보며 요정처럼 영리하게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펄에게서 가장 이상한 점 하나는 아기였을 때 그 아이가 처음 관심을 보인 것은 대부분의 아이들과 달리 엄마의 미소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엄마의 가슴에 달린 주홍색 A자에 먼저 이끌렸다. 몇 년 후 펄은 사방으로 뛰어다녔다. 어느 날 그 아이는 야생화를 한아름 꺾었다. 그리고는 엄마의 가슴 위에 있는 걸자를 향해 그것들을 던지며 그중 하나가 주홍글씨에 맞으면 기뻐서 깡충깡충 춤을 추었다. 헤스트가 본능적으로 처음 취한 행동은 두 팔로 글자를 가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 가슴에 꽂힌 고통스럽게 부딪히는 것을 속죄의 일부라 여기며 참아냈다. 엄마가 확연히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펄은 눈을 사악하게 번뜩이며 웃을 뿐이었다. 너 정말 내 아이 맞니? 라고 헤스트는 농담처럼 물었다. 누가 너를 만들었고 누가 너를 이곳에 보냈지? 엄마가 말해보세요. 라고 아주 심각해진 펄이 말했다. 제게 말해보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를 보냈단다. 라고 헤스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다. 하지만 영리한 아이는 엄마가 망설이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하느님은 저를 보내지 않았어요. 저에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없어요. 라고 펄이 소리쳤다. 아, 제발 이렇게 말하면 안 돼. 하느님은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단다. 라고 헤스트가 외쳤다. 아니에요. 제게 말해 주셔야 해요. 라고 말하면서 펄은 춤추고 돌아다니며 웃었다. 제게 말해 주세요. 아이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던 헤스트는 온몸을 떨었다. 어느 날 헤스트는 펄을 데리고 벨링햄 주지사의 저택으로 갔다. 그녀는 주지사가 술을 놓아달라고 부탁한 장갑을 돌려주러 가는 거라고 펄에게 말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마을 사람들이 딸을 그녀에게 빼앗아 갈 계획이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펄이 악령이 씌운 아이일지 모른다고 의심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떼어놓음으로써 헤스터의 영혼을 구원할 계획이었다. 헤스트는 또한 벨링햄 주지사가 이 계획의 주동자라는 얘기도 들었다. 그래서 그와 얘기를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그녀는 펄에게 주홍색 A자와 똑같이 검실로 수놓아진 밝은 빨간색 드레스를 입혔다. 그래서 아이는 주홍글씨가 생명을 지녀 커진 것처럼 보였다. 호화로운 저택에 도착했을 때 펄은 활짝 핀 장미 덤불을 보고는 엄마에게 빨간 꽃 한 송이를 꺾어달라고 요구했다. 헤스터가 안 된다고 하자 펄은 울음을 터뜨리며 귀가 찢어질 듯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그때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자 갑자기 조용해졌다. 그 무리 중에는 벨링햄 주지사, 윌슨 목사, 젊은 아서 딤스데일 목사, 그리고 로저 칠링워서 의사가 있었다. 최근에 딤스데일 목사는 건강이 악화되고 있어서 그를 치료하던 의사는 그의 가깝고도 충실한 동반자가 되었다. 근사한 주홍색 옷을 입은 어린 소녀를 놀란 눈으로 쳐다보던 주지사는 이렇게 물었다. 여기 이 아이는 누구요? 아, 이 아이는 불행한 헤스터 프린의 딸입니다. 라고 윌슨 목사가 말했다. 이 아이가 최근에 우리들이 얘기했던 바로 그 아이입니다. 그렇군요. 라고 벨링햄 주지사는 말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보죠. 헤스터의 영혼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닌지에 대해 많은 논의를 했소. 이 아이를 데려가 수수하게 옷을 입히고 하늘과 땅의 진리 속에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소? 다른 누구보다 제가 딸아이를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라고 헤스터 프리는 손가락으로 걸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걸 통해 배웠으니까요. 여인이여, 주지사가 말했다. 그것은 치욕의 상징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아이를 보다 올바른 사람의 손에 맡기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요. 그렇지만 그 글자는 제게 딸을 보다 현명하고 나은 사람으로 키울 수 있도록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라고 헤스트프리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것이요. 라고 벨링햄은 말했다.
그런 다음 그는 의자에 앉아서 펄을 자신의 두 무릎 사이에 두려고 했지만 엄마 이외에 어느 누구의 손길에도 익숙하지 않았던 아이는 달아났다. 아이들을 잘 다루기로 유명한 윌슨 목사는 계속해서 유심히 살펴보았다. 펄, 누가 너를 만들었는지 내게 말해줄 수 있니? 헤스터프리는 집에서 인간 영혼의 창조에 대한 청교도적인 믿음을 아이에게 교육시켰다. 그러나 펄은 그 진지한 질문에 장난스럽게 대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자신은 하늘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감옥 문 옆에서 자라고 있는 야생 장미 덤불에서 뽑혔다고 말했다. 이건 끔찍하군요 라고 주지사는 소리쳤다. 여기 누가 자신을 만들었는지 모르는 3살짜리 아이가 있어요. 헤스트는 펄을 팔에 꼭 안았다. 신이 제게서 빼앗아 가신 모든 것에 대한 보상으로 이 아이를 주셨습니다. 이 아이는 저의 행복이자 고통입니다. 여러분이 이 아이를 제게서 빼앗아 가시기 전에 저는 죽고 말 거예요. 펄은 당신이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나은 보살핌을 받게 될 거예요. 라고 나이 많은 윌슨 목사가 말했다. 신이 저더러 이 아이를 지키라고 보내신 거예요. 라고 헤스터 펄이는 소리쳤다. 그런 다음 그녀는 젊은 딤스데일 목사를 향해 울부짖었다. 제 대신 말씀 좀 해주세요. 당신은 제 담임 목사였으니 제 영혼에 대해 책임이 있으셨어요. 당신은 이분들보다 저를 더 잘 알고 있어요. 저들이 제 아이를 데려가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녀의 말은 진실입니다. 라고 딤스데일 목사는 강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신이 그녀에게 정숙하지 못한 삶을 바꾸도록 가르치기 위해 이 아이를 보낸 겁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신성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신이 그녀에게 아이를 선물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녀의 삶에서 선한 신의 축복을 빼앗아 갑니까? 말 잘했소 라고 윌슨 목사가 말했다. 벨링햄 주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선한 목사가 헤스터 프린을 대신해서 설득력 있게 변호를 했습니다. 정말 그렇군요. 주지사가 대답했다. 펄은 자기 어머니와 함께 있을 것이고 우린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않을 것이요. 적절한 시기에 교회 관계자들이 그 아이가 학교와 교회에 가도록 조치를 취하겠소. 이상이요. 그러자 어린 펄은 딤스데일 목사의 손을 잡고 그 손을 자기의 뺨에 대었다. 목사는 주위를 둘러본 다음 그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이상한 아이군요. 라고 칠링워서 의사가 말했다. 우리가 그 아이의 천성을 자세히 살핀다면 그 아이의 죄 많은 아버지의 정체를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죄가 될 거요. 라고 윌슨 목사가 말했다. 그 문제에 대해선 기도하며 신의 뜻에 맡기는 것이 더 나을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자 헤스터 프리는 펄과 주지사의 저택을 떠났다. 집 밖에서 그들은 벨링햄 주지사의 사악한 여동생 히빈스 부인을 만났다. 그녀는 몇 년 후 마법을 부렸다는 이유로 처형되었다. 쉿, 그녀가 쉿소리를 냈다. 오늘 밤 악마와 집회를 여는데 우리와 함께 숲으로 가겠소? 우린 가지 않을 거예요. 라고 헤스터프리는 대답했다. 전 딸과 집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제게서 딸아이를 빼앗아 간다면 당신을 따라가서 제 피로 사악한 악마의 명부에 제 이름을 썼을 거예요. 이것을 보면 아이가 그렇게 빠른 시기에 악마의 덫에서 헤스터 프린의 영혼을 구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